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의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이 84.9%, 감염병 전담 병상 가동률도 77.9%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시는 추가로 800여 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되는 전환율이 1.56%에서 2.36%로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가운데 고령층 비율이 지난주까지 10% 후반대에서 현재 30%대로 급증했다며 고령층 확진자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이고 비수도권은 중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인공태양 K스타가 핵융합 발전의 최적 온도인 섭씨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30초 동안 운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20초 연속 운전에 성공해 세계 핵융합 장치 가운데 최장 기록을 달성한 후 올해 10초 연장에 성공한 겁니다. 지난 19일 11년 만에 열린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우리 측은 미국의 전기차 인센티브 지원 법안이 외국 기업에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 반도체 자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런 조치가 앞으로는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우리나라 전역의 지난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이고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진단됐습니다. 한 주 전 전국 위험도를 낮음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위험도를 각각 보통과 매우 낮음으로 진단했는데 모두 2단계씩 상승한 겁니다. 당국은 최근 확진자 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늘고 있어 확산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되는 전환율이 1.56%에서 2.36%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고령층 확진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고령층 비율은 지난주까지 10% 후반에서 20% 초반에 머물다 현재는 30% 초반으로 급증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 효과가 정부 예측보다 빨리 떨어져 고령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 문제가 심해지자 추가로 800여 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445개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고 이와 별도로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해 374개의 병상 추가 운영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1일까지 서울의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84.9%,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도 77.9%에 이릅니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3%,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2,776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특히 정신질환을 앓는 확진자를 치료할 병상 확보는 더 시급한 실정입니다. 경기 구리시의 한 정신병원에선 56명이 집단 감염됐는데 대부분 치료 병상이 없어 그대로 병원 안에 격리돼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구리시에 있는 이 정신병원에선 지난 2일 입원 환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환자 49명을 포함해 56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으로 옮겨진 확진자는 고작 10여 명. 나머지는 대부분 정신병원 내부에 자체 격리됐습니다. 이 병원은 동일 집단 격리 조치에 들어가면서 여전히 확진자 10명 가까이가 병원 안에 격리돼 있습니다. 정신병원 특성상 환자 통제가 어려워 감염이 전파되기 쉬운 만큼 코로나19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서둘러 분산 이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상이 부족한 탓에 위중증으로 악화한 환자만 하루 한두 명꼴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랑 같은 층에 계셨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확진이 계셨는데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아프시다고 해도 제대로 그거를 표현을 잘 못하시다 보니까 보건소 쪽에서는 지금 병실이 없다라고.
위중증 환자가 아닌데도 병상이 부족한 건 일반 병원이 아닌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입원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의정부 의료원, 청주의료원 등 전국을 통틀어 3곳뿐. 이마저도 최근 급증한 집단 감염으로 인해 117개 병상이 거의 다 찬 상태입니다. 병상은 풀로 돌아오고 있죠. 밀접 접촉자보다는 확진자 병상이 중요해서 지금은 이제 전환 과정 중에 있고요.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가운데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곳으로 옮기려 해도 손이 많이 가는 환자들이란 이유로 받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수용을 계속 거부하다 상태가 심하게 악화한 뒤에야 겨우 입원시켜준다는 겁니다. 확진이 되고 나서 수차례 이송을 요청을 해도 호흡 곤란까지 가야 겨우 이송을 해주시더라고요. 환자분들 열이 나면 상황에 맞춰서 해열제를 주는 거, 그거 말고는 계속 모니터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을 앓는 확진자를 위한 전담 병상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정신질환자 격리병실을 구축하는 사업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수병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금 전담병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고 의료원급의 격리병상 확충 예산을 넣어놨어요. 하지만 감염병 전담병원의 협조가 없는 한 당장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이 환자를 가려받는다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표가 빠른 속도로 악화하면서 정부가 방역 패스 유효 기간 설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패스는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헬스장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져 돌파 감염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는 접종 뒤 면역력이 유지되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지정하거나 이스라엘처럼 추가 접종을 방역 패스에 연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가 1억도 수준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30초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해 장시간 운전 세계 공식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K스타 연구본부는 올해 K스타 실험에서 핵융합 핵심 조건인 1억도 초고온 플라스마 운전을 30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1억도는 태양 중심 온도의 7배 수준으로 K스타가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게 하려면 1억도 이상을 장시간 유지해야 합니다. K스타는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땅 위에서 구현하는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로 지난해 20초 연속 운전에 성공하며 세계에서 가장 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9일 11년 만에 열린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우리 측의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해 미국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특히 미국 의회의 전기차 인센티브 지원 법안이 외국 기업의 차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은 또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의 반도체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전하고 이런 조치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7년 타결된 철강 232조와 관련해서도 EU나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와 다시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을 집계한 결과 399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7.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7% 증가했습니다. 수입액은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9% 증가한 39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역 수지는 7,300만 달러 흑자지만 흑자폭은 1년 전보다 대폭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무역 수지는 32억 1,100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울산 태화강에 10만 마리가 넘는 떼까마귀 떼가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떼까마귀의 화려한 군무가 펼쳐지는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찾아들자 태화강 하늘은 거대한 떼까마귀 군무가 시작됩니다. 회오리 치듯 휘가만 나는 떼까마귀를 보려는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떼까마귀 방문이 절정에 이르자 울산시에서는 군무 감상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떼까마귀 군무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떼까마귀를 형상화한 무용을 같이 우리 시민들과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색다른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떼까마귀는 한 달 전부터 울산을 찾기 시작해 지금은 13만 마리로 추산됩니다. 멀리 몽골과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손님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경남과 부산, 경북 지역으로 먹이를 찾아갔다가 저녁이면 태화강으로 돌아옵니다. 기괴한 울음소리와 주택가 분비물 피해로 피호감을 주는 새로 논란이 끊이질 않지만 울산시는 피해를 최소화하며 독특한 철새 체험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떼까마귀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 보통 사람들이 저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환상적이고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떼지어 몰려다니는 떼까마귀가 겨울철마다 울산을 찾은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떼까마귀는 이곳 태화강에서 겨울을 난 뒤 내년 3월 말쯤에 고향인 북쪽으로 돌아갑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 5차 유행이 마치 번개 같은 속도로 유행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은 정부의 제한 조치 강화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가 격렬해지며 수십 명이 체포되고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 한복판에 처참하게 전복된 자동차. 다른 자동차는 불에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주택도 방화로 잿더미가 되고 거리는 온갖 쓰레기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카리브해의 프랑스령 과들루프 섬은 방역 지침 반대 시위로 약탈, 방화, 폭동이 벌어지며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됐습니다. Avec tout ce qu'on a subi cette année, on n'avait pas besoin de ça. Là aujourd'hui, c'est plusieurs personnes qui vont se retrouver au chômage. C'est pas uniquement moi le gérant, donc il y a du monde derrière. 방역 지침 반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1일 코로나19 5차 유행이 번개 같은 속도로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하루 신규 확진자 평균은 17,000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80% 증가한 상황. 그나마 백신 접종률이 높아 대량 입원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의 코로나 상황은 악화하고 있지만 방역 지침 반대 시위는 한층 격렬해지는 양상입니다. 경찰 추산 3만 5천여 명이 모인 벨기에는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공격하고 방화를 저질러 최루가스와 물대포까지 등장했습니다. Some of us we don't want to get vaccinated, so we don't need to explain ourselves because it's our right to decline such a thing. 밤새도록 시위가 이어지며 수십 명이 체포되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일부 시위대가 불을 지르거나 경찰에 돌을 던져 50여 명이 체포되고 부상자가 잇따랐습니다. 20일간 전면 봉쇄에 들어간 오스트리아도 3만 5천여 명의 시위대가 돌과 병 등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유럽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내년 2월까지 50만 명 더 발생할 것으로 봤지만 시위대의 저항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오는 25일로 다가온 미국의 주요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미국 내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행객이 하루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미국의 공항에 여행객들의 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청 TSA의 리사 파브스타인 대변인 트위터를 통해 19일 하루 동안 미국 전역의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224만여 명의 탑승객을 검색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브스타인 대변인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초 승객이 급감한 이래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20일에도 200만 명이 넘는 탑승객을 검색해 3일 연속 탑승객이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 등에 힘입어 미국인의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상황에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자 귀성길에 오른 미국인이 늘어난 결과로 보입니다.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지면 하늘길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미국 내 여행객 수가 전년 대비 최대 80%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지난해 내내 미국 내 항공 이용객 수는 주중 기준으로 하루 100만 명 안팎에서 머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은 2019년 12월 1일 하루 동안 287만여 명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도 추수감사절 연휴 항공과 도로, 철도편으로 장거리 여행을 하는 여행객이 5,340만여 명에 달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으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행객 규모가 커지는 것이어서 미국 당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청은 항공기 이용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호주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인들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캔버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싱가포르에 이어 12월 1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이들은 입국 비자, 백신 접종, 그리고 자국에서 출국 전 3일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합당한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허가 없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에게 꼭 필요한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기의 정확도가 피부색이 짙은 유색인종의 경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같은 결함이 유색인종에 대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높인다며 전 세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손가락에 혈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옥시미터 장비를 끼고 있습니다. 빛을 이용해 산소를 운반하는 혈액 속 헤모글로빈을 측정하는 의료 장비로 코로나19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옥시미터가 흑인 등 피부색이 짙은 인종에겐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영국 통계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영국 내 중환자실 입원자 중 흑인과 남아시아계가 백인에 비해 유독 많은 것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3월까지 중환자실 입원자 중 흑인과 아시아계의 비율은 28%로 이들이 전체 영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배가 많았습니다. 자비드 영국 보건장관은 이 같은 결함이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백인 위주로 의료 장비가 만들어지며 벌어진 제도적 인종 편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should always be looking to see what can be done to improve things. And this particular issue about racial bias in medical instruments, it's global. 자비드 장관은 의료 장비의 인종 편향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전 세계적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측과 이미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의료 체계 전반의 편향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은 의료 체계에서 남녀 성별에 따른 편향 문제도 살펴보고 있으며 내년 1월 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세계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아온 공급망 병목 현상이 점차 풀리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항구의 물류난이 정점을 지났고 아시아에서는 공장 가동이 속속 정상화되는 등 최악의 위기는 지났다는 신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최대 항구인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항에서 입항 대기 선박이 서서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항만 인력 부족으로 컨테이너를 가득 싣고 항구 밖에서 마냥 기다리던 선박들이
지난 19일 86척에서 사흘 만에 71척으로 줄었습니다. 화물 트럭 기사들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운전 교습소에는 수강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구인난 해소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I would like to be in a job that's in high demand and I can make a difference by getting people's goods from place to place.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항구 물류난이 진정세로 접어들었고 아시아 국가들의 저조한 가동률도 정상 수준으로 복귀해 공급망 위기가 완화 조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 국가들에서 코로나 감염 재확산이 지난 몇 주 사이 줄면서 반도체와 소미 제품 공급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은 다시 석탄 화력 발전을 늘리도록 허가해 에너지 난으로 축소된 공장 가동률이 높아졌습니다. 월마트와 홈디포, 타겟 등 미국의 대형 유통회사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대비해 상품 재고를 지난주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코로나로 억눌린 소비를 맞추기 위해 할인 행사 시작을 이번 달부터로 대폭 앞당겨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Retailers are offering deals early to allow for some extra time in case things are back-ordered, in case they have trouble finding items, just to relieve some pressure. 경제 분석 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항만과 물류, 공장 등 산업 현장에서 여전히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어서 인력난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중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도시를 건설합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중남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콘차과 화산 근처에 화산 지열로 전력을 공급해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주거지와 상업시설, 공항을 짓겠다며 이곳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세와 소득세도 물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내년에 10억 달러, 1조 2천억 원의 비트코인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국민의 비트코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1인당 3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전국에 비트코인 현금 지급기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최악의 대기오염이 계속되고 있는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학교의 대면 수업 무기한 중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델리주 교육당국은 현지 시각 22일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델리주는 지난 15일부터 일주일간 대면 수업 중단 결정을 내렸는데 대기오염 악화가 계속되면서 무기한 수업 중단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당국은 매연 발생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트럭의 뉴델리 시내 진입 금지 조치도 오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반려견이 묘기에 가까운 동작을 펼치며 여러 장애물을 통과하는 운동 경기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어질리티라고 불리는 이 운동은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할 수 있는 최고의 교감 운동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단계별로 진행되는 장애물 훈련부터 또 실제 경기를 위한 훈련까지 반려견 어질리티의 모든 것을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기본 훈련을 모두 마스터했다는 보더콜리 모과. 프리스비 실력 또한 수준급이라는데요. 그런 모과가 생애 처음 어질리티에 도전했다? 처음이라곤 믿기지 않는 놀라운 실력. 반려견 어질리티에 대한 모든 것,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맞으신가요? 네, 제가 박서연입니다. 이 집안의 터줏대감, 첫째 순동이부터 올해 7살 된 둘째 하리, 그리고 귀여운 푸들 셋째 순탄이, 이어서 넷째 막냉이. 와, 정말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막내 모과까지. 초롱초롱 빛나는 눈망울이 정말 청명해 보입니다. 얘들아 간식. 기본 교육도 무척이나 잘 돼 있다는 아이들. 간식 앞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기다리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의젓해 보이는 모과. 이쯤에서 모과에 대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뭐부터 잘해요? 모과는?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인사. 인사. 예의 바른 반려견 모과. 인사하는 폼이 한두 번 해본 실력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모과에 또 다른 장기가 있을까요? 다리 사이로 지나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 보호자의 다리 사이를 유연하게 통과하는 모과. 우와, 실력이 대단하네요. 그러기도 가능한가요? 옆으로요? 당연하죠. 그럼 한 번 좀 보여주세요. 굴러. 옳지. 굴러. 보호자의 손짓에 맞춰 몸을 구르는 모과. 정말 똑똑하네요. 반려견들이 보통 보면은 하우스 훈련은 약하던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모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저 집입니다. 그럼 한 번 좀 보여주세요. 네. 과연 모과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우스. 보호자의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하우스로 향하는 모과. 기본 훈련 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모과는 처음부터 영리한 아이였던 걸까요? 처음 데려왔을 때는 엄청 소심했고 집중력도 엄청 짧았고 그 하우스 훈련도 잘 안 됐었어요. 계속 이제 제가 주의를 기울여서 훈련을 해주니까 잘 되더라고요. 입양 초만 해도 분리불안이 심하고 기본 훈련이 되지 않았던 모과. 하지만 보호자의 꾸준한 노력으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한쪽에서 뭔가를 준비하는 보호자.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노즈워크 공에다가 간식 넣고 있어요. 노즈워크라는 뭐가 좋아져요? 분리불안 해소에도 좋고요. 그리고 냄새를 맡으면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엄청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틈틈이 모과가 가장 좋아하는 노즈워크 놀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야외에선 모과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나오자마자 프리스비를 물고 보호자를 조르기 시작하는 모과. 빨리 놀고 싶은 눈치인데요. 잘 던져줄게 진짜. 모가 원반 던지기 하자. 가자. 돌아. 옳지. 이렇게 자주 놀았어요? 네,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원반 던지기나 터그 놀이로 힘 빼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능수능란한 실력으로 프리스비를 척척 받아오는 모과.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가야 힘들겠다. 수고했어. 보호자는 모과와 교감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함께 도전해보고 싶은 게 생겼다는데요. 모가랑 저랑 기본 훈련도 많이 했고 원반 던지기 운동하면서 운동신경이 있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어질리티라는 거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보호자와 모과가 함께 꿈꾸는 새로운 도전. 과연 어질리티를 향한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며칠 후 경기도 안성시의 한 어질리티 훈련소를 찾은 모과와 보호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를 많이 교육을 시켰는데 어질리티를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질리티란 일종의 반려견 장애물 게임으로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뛰며 즐기는 대표적인 도그 스포츠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경기랍니다.
어질리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한테 오는 일위와 교육의 응용 버전, 네. 놀이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도구가 있잖아요. 네. 그 도구를 지나서 나한테 오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재밌게 놀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치를 심어주는 게 어질리티 게임이에요. 간단하게 허들하고 터널하고 슬라롬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거라든지 컨트롤한 능력 좀 볼 거니까 한번 해볼까요? 본격적으로 어질리티 훈련에 앞서 모과의 기본 훈련을 테스트해볼 차례인데요. 장애물을 앞에 두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모과. 기다려하고. 자, 끝까지 강아지 봐야 돼. 보호자가 점점 멀어진 후 모과를 불러보는데요. 이럴 수가. 한 번에 장애물을 뛰어넘는 모과. 처음 해보는 거라곤 믿기지 않는 실력인데요. 아, 그렇지. 과연 전문가가 본 모과의 실력은 어떨까요? 그렇지.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야, 진짜 잘한다. 진짜 모과가 훌륭한 것 같아. 이제 본격적으로 어질리티에 대해 배워볼 차례. 이 훈련의 포인트는 반려견이 장애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보호자에게 오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벽이 돼야 돼, 벽. 그래서 지나갈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야 돼요. 네. 그때 보내서 올 때 뒤로 빠지면서 어떻게 해야 돼? 칭찬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네. 거침없이 장애물 사이를 지나 보호자에게 향하는 모과. 허들 훈련 정도는 모과에게 식은 죽 먹기 같은데요. 그렇지. 아, 잘했다. 자, 우리 먹을 때 항상 진정시킬 수 있게 차분하게 만져주고. 자, 이건 끝났으니까 우리 터널 한번 가볼게요, 터널. 이어서 배워볼 훈련은 터널 훈련. 터널이 네. 대회용은 이렇게 꺾여 있어요. 네. 근데 왜 들어가기 무서운지 알아요? 안 보이니까?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큰 건데 네. 이 교육이 누구한테 좋으냐면 소심한 애들일수록 자신감을 찾는 데 굉장히 좋아요. 포인트는 이게 지나갔을 때 네. 알게 모르게 강아지가 모르게 늘려나가야 돼. 근데 강아지가 알아버리면 또 그 소리나 이런 거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칭찬받고 있는 사이에 늘리고. 터널 훈련에 앞서 모과의 긴장을 풀어주는 보호자. 불러. 짧은 터널은 가볍게 성공. 불러. 아이, 잘했다. 이번엔 난이도를 높여 길이를 늘리고 커브 형태의 터널을 만들어주는데요. 예상외로 가뿐하게 터널을 통과하는 모과. 모과의 이런 월등한 실력이 보호자와의 깊은 신뢰에서 된 게 아닐까요? 이 정도 실력이라면 더 높은 수준도 도전해봐야겠죠? 이번 도전 장애물은 A-프레임. A-프레임은 점점 이제 각도가 올라가서 보통은 이제 거의 한 60도, 45, 60도까지 이렇게 꺾여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는 애들도 많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두 가지 패턴이야. 빨간색 있죠? 네. 저기를 꼭 밟아야지만 마이너스 감점이 없는 그런 도구라고 보면 돼요. 모과가 평소 좋아하는 공으로 시선을 끌어준 뒤 A-프레임을 내려올 수 있도록 해볼 텐데요. 아까와는 달리 장애물 위에서 한참을 망설이는 모과. 하지만 보호자의 부름에 망설임도 잠시 한달음에 프레임을 내려오는데요. 그렇지. 오늘 보여준 모과의 어질리티 실력, 전문가는 어떻게 봤을까요? 다른 강아지들 한 일주일 할 거를 그냥 하루 만에 끝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칭찬도 열심히 했고, 네. 그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실수하거나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오늘 이렇게 추억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거예요. 기본 훈련을 마쳤으니 심화 훈련을 해볼 차례. 어질리티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려견이 여러 가지 장애물을 정확하고 빠르게 이어 달리는 건데요. 모과의 심화 훈련을 위해 또 한 명의 전문가가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좋아요. 바로 최용석 훈련사. 자, 그래서 오늘 배워볼 거는
이제 기본은 배웠으니까 우리 경기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지가 되게 궁금하고 뭐 시범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오늘 어질리티 경기 시범을 보여줄 시범견 메르시. 벌써부터 그 실력이 기대되는데요. 전문가의 호령에 맞춰 가뿐하게 허들을 넘는 메르시. 12개의 봉 사이를 빠르게 뛰어야 하는 슬라롬 또한 무사히 통과. 전문가와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고난도 장애물 시소까지 멋지게 클리어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경기를 완주한 메르시.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너무 잘하셔갖고 저도 빨리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어질리티가 똑같은 길을 뛰지가 않아요. 길도 잘 내어야 되고 강아지 같은 경우는 아예 길을 몰라요. 사람의 몸과 말소리, 몸짓 표정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자기가 알고 가는 겁니다. 모가한테 나를 집중시키도록 소리를 질러도 괜찮아요. 모가 불러도 괜찮고 소리를 불러도 괜찮아요. 집중력을 끊지 않고 끌고 가서 다음 허들을 넘기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직접 모가와 허들 이어 달리기에 도전해보는 보호자. 목소리와 몸짓을 통해 모가에게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하는 건데요. 보호자를 믿고 따라오는 모가 덕분에 훈련이 더욱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그렇지. 어질리티를 통해 반려견과 보호자의 유대감이 더욱 강화되는 이유를 알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배웠는데 대단하죠? 네, 어질리티라는 스포츠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모가를 키우면서 또 어질리티를 계속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 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어질리티 파이팅! 생애 첫 어질리티에 도전한 보더컬리 모과. 앞으로 보호자와 함께 노력해서 어질리티 대회에서 꼭 입상하길 바랄게.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여러 OTT 콘텐츠들이 흥행하면서 영상 콘텐츠 산업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성공 사례에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 플러스도 앞다퉈서 한국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콘텐츠 산업 플랫폼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OTT 서비스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OTT 정말 요즘 많이 듣는 단어거든요. 네. 먼저 이 OTT가 어떤 뜻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TT 자체는 오버 더 탑의 약자인데요. 여기서 탑은 TV를 보기 위해 연결하는 이 셋톱박스를 말합니다. 예. 예전에는 이 TV에서 영상을 보려면 꼭 셋톱박스가 필요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새로 나온 서비스는 그런 셋톱박스가 있건 말건 인터넷을 통해 컨텐츠를 받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른 지가 한 10년쯤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10여 년 전에는 어떤 컨텐츠를 TV에서 감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셋톱박스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서비스가 OTT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좀 기존의 방식, 서비스 방식들과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이게 OTT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모바일 IPTV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자체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보시는 이 IPTV가 대표적이거든요. 이 IPTV란 말이 인터넷 프로토콜 TV 약자입니다. 인터넷선을 이용해서 TV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2004년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으니까 굉장히 좀 오래됐죠. 2008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다만 IPTV를 OTT라고 부르지 않는 건 이 인터넷을 제공하는 회사의 라인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OTT는
자신이 쓰고 있는 인터넷 회사와는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좀 큰 차이죠. 그렇군요. 네. 사실 OTT라는 예전 용어를 쓰고는 있지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그런 곳이 서비스하는 네. 그 서비스 성격을 모두 담지는 못한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OTT 서비스가 언제적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됐고 요즘 이용률은 또 얼마나 올라갔나요? 이 상업 OTT 서비스는 2007년에 넷플릭스가 이 스트리밍 미디어 서비스를 시작한 때부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때부터 DVD를 사서 영상을 본다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보던 사람들이 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동하기 시작했고요. 2010년 중반 때부터 이제 문화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좀 크게 성공을 하고요.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금처럼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로 영상 시청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자 다른 여러 OTT 서비스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훌루 같은 서비스가 넷플릭스와 비슷한 시기에 런칭을 했고 한국에서도 2010년 지나서 TV나 푹 같은 서비스가 등장을 했었는데요. 네. 다만 초기에는 공격적으로 성장했던 넷플릭스를 제외하면 크게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투자 금액도 적었고 이 모바일 IPTV라고 불렸던 것처럼 방송사, 통신사의 부가 서비스처럼 됐던 게 컸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TV나 극장에서 보여준 콘텐츠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나중에 이제 다시 볼 수 있는 수단이었던 거죠. 그러다 넷플릭스가 만든 오리지널 콘텐츠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성장이 빨라지자 이제는 주요 대형 기술 기업이나 미디어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덕분에 지금 시장도 지금 굉장히 좀 커진 상황인데요. 예. 최근 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OTT 시장 매출이 약 8억 3,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9천억 원이 넘는 그 정도 규모고요. 예. 전체 가입자는 1,135만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한 27.5% 정도 늘었고요. 가입자 수는 24.9%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네. 자, 넷플릭스 외에도 다양한 OTT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소비자가 즐길 수 있는 OTT 서비스에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솔직히 굉장히 많은데요. 네. 크게 기술 기업, 미디어 기업, 그다음에 통신사가 나눈 서비스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애플의 애플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넷플릭스가 이 기술 기업이 만든 OTT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카카오 TV나 왓챠, 쿠팡 플레이, 삼성 TV 플러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 미디어 기업이 만든 서비스는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파라마운트 플러스 등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웨이브와 티빙이 여기에 좀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는 이제 시즌이나 U+ 모바일 TV 같은 서비스가 있고요. 예, 이게 다 같은 OTT가 아니었군요. 예. 네. 자, 뿌리의 차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제공하는 콘텐츠 성격도 다른가요?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주로 영화나 드라마를 이제 스트리밍으로 이제 골라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것을 주문형 비디오 (VOD라고) 합니다. 기술 기업들이 만든 OTT 서비스가 대부분 이런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실시간 TV 방송을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주로 미디어 기업이나 통신사가 만든 OTT 서비스가 이 실시간 방송을 함께 제공하고요. 예. 재미있게도 인터넷 서비스라는 특징을 이용한 OTT 서비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시 보기를 볼 수 있는 드라마 등을 하루 종일 실시간으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생방송으로 VOD를 틀어준다라는 거죠. 예. 뭐 특정 드라마나 방송 프로그램만 하루 종일 연달아 보여주는 그런 채널도 있고요. 네. 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OTT 서비스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디즈니 플러스 또 애플 TV 플러스까지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이런 글로벌 회사들이 OTT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뭔가요? 이번에 들어온 글로벌 OTT 서비스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자기가 만든 콘텐츠를 중심으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네. 디즈니는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나 뭐 스타워즈, 마블 같은 유명 시리즈를 담았고요. 애플 역시 스스로 만든 오리지널 콘텐츠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콘텐츠 마켓은 권리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또 국가별로 선호하는 콘텐츠도 많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별 OTT 서비스는 많아도 이 글로벌 OTT 서비스는 좀 드문 건데요. 디즈니 같은 대형 미디어 그룹 같은 이미 만들어 놓은 콘텐츠가 많이 있고요. 콘텐츠를 제작할 때부터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만드니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 애플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 진출을 모색할 수가 있는 건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원래 헐리우드가 하는 사업 방식이긴 합니다. 네. 할리우드 영화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뭐 블록버스터급의 대형 영화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만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해외 배급 등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한데요. 넷플릭스 역시 북미에 있는 구독자만으로는 성장의 한계를 느껴서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한 경우입니다. 영화로 따지면 스스로 해외 배급망을 구축한 사례죠. 예.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 역시 이 넷플릭스 모델을 따라 빠른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들은 넷플릭스와는 다르게 원래 가지고 있는 유통 배급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수월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넷플릭스의 성공을 보고 저거 괜찮겠다 싶었는데 뭐 네. 그동안 쌓아놓은 콘텐츠도 있고 또 만들어놓은 배급망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런 네. 말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한 OTT 서비스가 콘텐츠 산업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볼 수 있듯 한국 콘텐츠 입장에선 좀 큰 기회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넷플릭스가 글로컬 전략, 다시 말해 나라별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콘텐츠 제작 편수가 늘어났고요. 이 품질도 좋아졌습니다. 네. 또 기존 한국 미디어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소재를 가진 이야기가 늘어났죠. 예. 거기에다가 세계 각국에 동시 방영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대형 인기 작품까지 나왔죠. 예. 또 이거는 다시 넷플릭스 가입자가 느는 데 기여를 했고 다른 회사도 이런 방법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게 헐리우드 시스템처럼 미리 작품에 투자해서 전체 권리를 확보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가 아무리 인기를 얻어도 추가 수익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 이러다가 콘텐츠 제작 하청업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앞으로 조금씩 좀 계속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저는 이 한국 OTT 서비스가 글로벌 OTT 서비스의 장점을 배우고 개선해서 좀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한국 OTT 서비스가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얼른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비타민 D가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염증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퍼듀대 등 공동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 8명의 폐세포를 관찰한 결과 비타민 D가 염증 부위에서 염증 단계를 끝내고 항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과정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는 아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비타민 D를 초과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유병률이 5배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대병원 연구팀은 일반인 1,5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뚜렷한 우울감을 보인 비율은 21%로 코로나19 이전의 4%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우울감이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고 외로움을 자주 느끼거나 정신질환 치료 중인 청년층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주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평소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가진다고 답한 사람은 우울 증세가 뚜렷하게 낮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물을 분해해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를 뽑아내는 공장을 더 저렴하게 만들어줄 촉매가 개발됐습니다. IBS 나노구조물리 연구단은 물의 전기분해 과정에서 수소 생산 효율을 높여줄 촉매를 저렴한 금속인 코발트와 니켈을 이용해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의 촉매로 쓰이던 백금의 경우 단가가 비싸고 24시간이 지나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에 개발된 촉매는 백금 촉매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50시간 동안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국가 우주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주개발 사업은 개발기관이 기술 소유권을 갖는 방식이어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직접 비용은 지급받지만 개발로 인한 이윤은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제품을 만드는 경우 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계약 이행이 지체되면 보상금을 계약금의 10% 이내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레이저의 특성을 저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죠. 질병을 조금 더 빨리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찾고 싶습니다. 인류가 만든 빛 레이저는 산업 전반의 획기적인 발전을 불러왔는데요. 레이저는 색이나 범위 등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특히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해 질병 조기 진단과 치료의 새 장을 열고 있는 광학 연구자 엄태중 박사를 만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